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당시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메모로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다시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될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후 보좌관에게 정리하게 한 체포 명단 메모가 여러 종류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나오자 헌법재판소는 원본과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저기 박선은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그 원본.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폰으로 카메라에 담겨있던 사진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메모에 적힌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에게 명단을 불러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 심판에선 소재 파악 요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대상자 검거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네.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은 방첩사 소속 군인 등 이미 복수의 관계자에게서 나온 상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용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검찰 역시 여러 진술이 확보된 만큼 홍 전 차장의 메모 자체를 내란 재판 증거로는 채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다시 출석할 경우 메모와 신빙성에 관한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여라는 말을 들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3분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를 근거로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의 신빙성을 의심한 데 대해서는 침소봉대로 느껴진다면서요. 자신이 관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쭉 보면 모든 부분이 명쾌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공격이 집중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자필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 비화포는 녹음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라고 해 자수서를 쓸 필요를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소통한 만큼 남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할 필요를 느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제 지시로 출동한 부대원들이 모두 사법 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사실대로 진술해야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먼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지만 12월 5일 회의가 취소됐다며 다음 날 직무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만큼 사령관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실을 일부라도 진술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거 전에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하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와 하야를 하겠다는 건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하야설에 불을 붙인 건 보수 논객 조갑재 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하야 선언을 하는 게 조기 대선판의 변수가 될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야를 결단하면은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당장 민주당에선 어림없는 소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초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했던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자진 사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탄핵 심판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며 파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근한이 없습니다. 내란 수계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합니다. 하야설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기류도 읽히지만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유연적 불법 겸 선포 전날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명태균 씨를 화상으로라도 연결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증언을 듣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화상회의를 화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또 비상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윤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꿈꾼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 참여 독려 등 장외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펼쳐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의 질문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의 대권 도전 의사를 비롯해 전광훈 목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극우 정치인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죠. 대권 도전하십니까?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는 이 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파면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사적 책무라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됩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여당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짓고 특검법으로 부풀리기식 의혹 제기만 남발한다고 맞받았습니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여당은 고 오유완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졸속 추진해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사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첩이 증거로 확보돼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500여 명 수집, 수용시설 폭파 같은 문구가 담긴 데 대해서도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이 16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반발하며 여당과 아무런 합의도 없었던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미음자도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가치도 없으니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수석 대변인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로 공정하고 신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추진 시점을 조정한 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에 검찰이 열려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를 만나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이 이같이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 분석 작업 등을 조만간 마친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했다며 수사가 피라미 몇 명만 기소한 채 끝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는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 등 후속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학교에 촉구했는데 표절 판정을 내기까지 3년이나 걸린 걸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기한 내에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학교 측은 처음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의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동문회 측에서도 우리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바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숙명민주동문회는 학교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하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는 실제 이런 조치까지 이뤄질지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동문회 측의 입장입니다. 또 학교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표절 심사를 회피하며 공식 결정을 미뤄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학위 취소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를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답을 학교가 좀 해줘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시작해 규정에 따라 90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지만 결과를 내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학교는 다음 달 4일 민주동문회 측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표절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늑장 조사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뿐만이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항고를 했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2018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는 방향을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100여 차례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신주 교환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불복하며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하지만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대신 회계 부정 등에 대한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은지를 살펴볼 전망인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재량권 남용 이유를 들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해 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정식 측의 변호인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을 최근에 만나 추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부적절한 증인 접촉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 씨 측의 변호인은 예기치 않게 증인을 접촉하게 됐을 때도 재판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느냐며 정 씨에게 증인을 만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건 관련 중요 내용을 피고인 정 씨와도 협의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K 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150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의 전 직원 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 그리고 추징금 1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화가 고 장우성 화백의 아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73년부터 20년 동안 발행된 500원권 지폐,
그리고 1983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고 장우성 화백 유족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화폐 도안용 영정 반환도 요구했지만 1심은 지난 2023년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귀속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광명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등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상가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뒷부분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내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광명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과열이 원인으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0여 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을 집어삼켜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후 6시 50분쯤 전북 군산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순찰하고 있던 의용 소방대가 지붕 연기를 발견하고 내부 관계인한테 알려서 대피시킨 다음에 119 신고해서 이 불로 주민 1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밤 9시 반쯤 달리던 경차가 마주오던 또 다른 경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는 차량 한 대가 떡집으로 돌진해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80대 여성이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일하던 편의점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서 나옵니다. 흉기를 휘둘러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를 신문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이복형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복형은 숨졌고 크게 다친 편의점 직원도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하루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정신병 진단을 받은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편의점 직원과 평소 교류했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일했던 편의점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각종 쪽지와 국화꽃다발, 간식 등이 놓였는데 매일 친절하게 대해줘 고마웠다는 손님들의 메모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 수사팀이 가해교사의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대전 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은 가해교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 전담 수사팀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습니다. 가해교사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또 수사팀은 압수한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그리고 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늘양 사건 관련 악성 댓글도 함께 수사를 벌여 악성 게시글 138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유족과 관련된 비난 악성 댓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1건을 추가 접수해 모두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 교육청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 지역 인터넷 맘카페 학부모들은 A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가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맘카페 학부모들은 조만간 가해교사 A씨의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살해 사건 이후 자녀 보호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G A웍스가 발표한 모바일 인덱스 자료를 보면 파인드 마이키즈 앱의 신규 설치 건수는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254건에서 다음 날인 11일 17,000여 건으로 70배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1일 활성 이용자 수 역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1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이었지만 사건 다음 날인 11일엔 3만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 앱에 탑재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잘못 사용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SNS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요, 이 SNS가 청소년을 범죄로 이끄는 온상이라는 지적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둘씩 청소년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을 제한하거나 청소년 계정은 따로 관리해서 유해 콘텐츠 접촉을 차단하는 건데요. 없는 것보다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도한 SNS 이용이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검거된 목사방 총체 김노관의 수법은 N번방이나 박사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SNS상에서 알게 된 표적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약점을 잡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사방보다 무려 3배 많은 234명. 더한 충격은 이 가운데 10대가 무려 159명으로 70%에 이르고 김 씨에게 포섭돼 조직원으로 활동한 가해자도 10대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뒤늦게 텔레그램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덜미가 잡혔지만 SNS상에는 10대들을 노리는 검은 손길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합치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60%가량이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SNS에 빠지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하나둘 청소년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없던 틱톡이 만 14세 이상으로 약관을 바꾸고 인스타그램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강도가 높은 청소년 계정을 만들기로 한 게 그 예입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이 되고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DM을 받거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태그하거나 언급하거나 리믹스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제한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부적절한 컨텐츠를 보지 않도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특히 페이스북 등 자사의 다른 SNS에도 청소년 계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든지 VPN, 가상 사설망 등을 활용하면 규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줘도 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범죄로 이어지는 것들. 저는 여자아이 키우다 보니까 되게 무분별하고 그리고 안 하면 또 또래 문화에서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도 부분에서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데 이게 가정마다 다르고 또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 과정 따라도 다르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도 SNS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속에 일각에서는 SNS 기업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한 청소년 기본권 제한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겠죠.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이런 같은 현상이 실버바 공급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와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한국금거래소로부터 은수급이 안 돼 오늘부터 실버바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바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풍선 효과로 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서 한국조폐공사는 금수급에 문제가 생겨 지난 12일부터 은행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총괄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를 모두 사들여 사실상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마트는 정 회장이 지난 11일 시간외 매매로 이 총괄 회장의 이마트 주식 278만여 주를 주당 8만 760원에 전량 매수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매수 자금은 모두 2,251억 원 규모인데요. 정 회장은 개인 현금과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6%에서 28.56%로 늘어나 정 회장의 경영권 역시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과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하루 전보다 0.37%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내렸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1%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낮 동안 전국 곳곳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3월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봄 날씨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스모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다소 나빠지겠고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가 물러나고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한낮에 강원 동해시는 13.8도까지 올랐고 경남 의령 13.4도, 강릉 13.1도, 대전 11.1도, 서울도 10.1도 등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3월 중순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게 돼서 나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따뜻하다고 해서 주말에도 가족끼리 나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가량 이르게 찾아온 초봄 날씨는 주말과 휴일에도 이어집니다. 주말 동안 따뜻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고 낮에는 햇볕까지 더해지며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이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스모그가 유입되고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주말 동안 공기질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에 상층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밤부터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15일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이르게 찾아온 봄 날씨와 높았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휴일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요일 아침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시 찾아온 추위는 다음 주 내내 계속되다 주말쯤 풀릴 거란 예상입니다. 또 주말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동해안과 내륙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4월 1일 만우절에 할 수도 있겠지만 2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세 적용을 시작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부가 발표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했죠. 그 뒤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평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사국마다 생각하는 종전의 청사진이 제각각이라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헨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민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이틀 만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양측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지속할 해법으로 제안한
광물 협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We want the war to come to a close. We want the killing to stop, but we want to achieve a durable, lasting peace. 젤렌스키 대통령도 중요한 현안을 다룬 좋은 회담이었다며 보장된 진정한 평화를 향해 속도를 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를 멈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ant peace very much, but we need real security guarantees.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요구 사항인 나토 가입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럽이 안보와 재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크림반도 수복과 미군 파병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푸틴 통화에 대한 사전 소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개시 선언을 사실상 통보받은 유럽 국가들도 연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회담으로 치열한 협상전이 시작됐습니다. 위넨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독일에서 개막한 위넨 안보회의에 자국 공식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공식 대표들은 위넨 안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외무부나 다른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넨 안보회의와 관련해 러시아도 올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초대받았다며 누가 참석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이 이 발언을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외교부장이죠. 미국을 향해서 중국을 억압하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독일에서 열린 위넨 안보회의에 참석해 일방적인 겁박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주임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자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청중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이민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향한 적절한 지적이었을까요? 독일 극우당 지지에 나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유럽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벤스 미국 부통령이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나 나토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던 청중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민주주의 강연이 시작된 겁니다. 유럽과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what I worry about is the threat from within, the retreat of Europe from some of its most fundamental values, values shared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온라인에서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전날 위넨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차를 몰고 돌진해 30여 명이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이민 정책도 건드렸습니다. And more all over Europe, they're voting for political leaders who promise to put an end to out-of-control migration. Now, I happen to agree with a lot of these concerns, but you don't have to agree with me. 유럽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spricht von Annihilation of Democracy. Und wenn ich ihn richtig verstanden habe, vergleicht Zustände in Teilen Europas mit denen in autoritären Regimen. Meine Damen und Herren, das ist nicht akzeptabel. 트럼프 정권 실세 일론 머스크가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당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부통령까지 유럽 내정 간섭에 가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남녀 피겨에서 나란히 정상에 오른 차준환과 김채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했습니다. 두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두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팬들이 몰렸고요. 이제 두 선수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한꺼번에 공개해 몰아보기 유행을 만든 OTT 시리즈들의 편성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작품 특성에 따라 공개 방식, 전체 에피소드 개수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기기만 하고 꼬시질 않네. 그래도 시집은 안 가. 캐스팅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 16개 에피소드를 4번에 나눠 공개합니다. 창작자의 논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 작품이 시청자들이 이 창작 의도에 맞게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개 방식을 선택해왔고, 한꺼번에 다 푸는 전략에서 벗어나 이처럼 공개 시점을 다변화하는 OTT 드라마들이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 장르나 특성에 따라 한 시리즈의 에피소드 수도 제각각입니다. 8에서 10부작이 가장 많지만 영화를 시리즈로 바꾼 추격 액션물 폭구는 4부작, 시트콤 느낌이 나는 강매강은 20부작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시즌2와 3 내용을 한꺼번에 내놓으려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쪼개서 공개하는데 시즌2 끝부분이 어색하게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어떤 호흡들이 너무 짧아진 세상이어서 열 몇 개짜리 시즌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었고요. 넷플릭스는 오는 22일부터 주 5일 매일 오후에 30분 이내로 가볍게 볼 예능을 선보입니다. 그동안 각 잡고 보는 콘텐츠가 많았다면 이번엔 편하게 보는 밥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런 한국 구독자 취향을 좀 더 저격하기 위해, 그리고 매일 좀 새로운 즐거움을 더 깔아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일일 예능을 시도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를 오래 잡아두고 어떤 취향이든 OTT 안에서 만족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수렴되는데 콘텐츠 무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달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큰 비가 내려 곳곳이 진흙탕물에 뒤덮였습니다. 미 기상청은 현지 시간 14일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에 이틀에 걸쳐 최대 151mm의 비가 내려 산불 피해 지역을 비롯해 도시 대부분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1년여 만에 가장 강한 비가 내렸다며 LA 지역에 지난 9개월 동안 내린 비를 합친 양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루에서 다리가 무너지며 버스가 강물로 추락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11시쯤 페루 태평양 해안 찬카이 다리가 붕괴했습니다. 당시 교량을 지나던 2층 버스가 강물로 떨어졌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1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개에 지금 미세먼지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 오전에는 영동과 전북, 부산, 울산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겨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5도로 영상이고요. 낮에는 9도까지 올라서 3월 초순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건조함은 계속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5.9도, 안동이 영하 5.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를 비롯해 청주와 세종이 9도, 대구와 부산은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포근했던 날씨는 다시 겨울로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5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